테이프를 갖다가 붙였다 뗐다 하니까. 그래서 표면에 있는 뭐 털 안에 있거나 피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표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냥 테이프를 갖다가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은 스카치 테이프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슬라이드 위에 부착시키고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어요. 테이프 압착법. 자, 피부 슬라이드 관찰 시 옳지 않은 것은, 피부 슬라이드를 만들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딥킥 염색이다. 뭐든지 다 딥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딥킥 염색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현미경에서는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로 관찰한다. 현미경을 볼 때는 이게 뭐 피부든 소변이든 분변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낮은 배율, 낮은 배율이라 그러면 한 40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한 1000배까지 이렇게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로 보게 되고, 1000배에서 세균 등을 관찰을 할 때는 이머전 오일을 반드시 사용한다.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머전 오일이 뭐죠? 1000배에서 볼 때 현미경의 대물 렌즈랑 그 다음에 슬라이드 사이에 약간 진공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높은 배율로 볼 때는 이머전 오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1000배를 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00배를 볼 때는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잘 되게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반드시 이머전 오일을 사용해야지 뚜렷하게 보인다. 진드기, 모낭충 등은 낮은 배율에서도 확인된다.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균이 있고 곰팡이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뭐 벌레가 있고 그렇잖아요. 제일 작은 건 뭘까요? 제일 작은 게 세균이에요. 세균. 제일 작은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제일 작아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은 현미경에서 보이긴 하는데 제일 높은 배율 1000배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도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곰팡이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잘 보이진 않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자,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벌레류겠죠. 벌레가 뭐 있겠어요? 모낭충. 충 말 그대로 모낭충이라는 벌레예요. 그 다음 진드기, 이런 애들, 뭐 벼룩, 이런 애들은 어때요? 사실 잘만 보면 육안으로, 모낭충은 잘 안 보이지만 진드기라든지 벼룩 이런 애들은 육안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진드기라든지 모낭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낮은 배율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균이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높은 배율에서, 곰팡이나 세균은 높은 배율에서 봐야 되지만 진드기, 모낭충 같은 애들은 낮은 배율에서 확인되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진드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막 진드기 막 붙은 거 막 보셨죠? 그쵸?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한 장만 만든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검사를 할 때는, 이거는 피부뿐만 아니라 혈액이든 소변이든 가급적이면은 검체를 이제 갖고 만들면은 슬라이드를 여러 장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 장을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한 장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미세침 흡인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미세침 흡인 검사라는 게 뭘까요? 사람밖에 안 나와 있는데 동물이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동물에서 여러분 혹시 동물도 암에 잘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도 암 종류가 많잖아요. 사람 암 뭐뭐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뇌종양부터 피부에 생기는 피부암, 그쵸? 굉장히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뇌종양 생길 수 있고 피부암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암이 뭐가 있을까요? 동물에서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가 유선종양이 많이 생깁니다. 유선종양. 특히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중성화를 너무 늦게 하거나 이러면, 사람으로 치면 유방암이죠. 유선이 있는데 종양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 고양이 이제 키우다 보면은 암처럼 막 커지거나 그러지 않은데 결절처럼 뭐가 막 메추리알이나 이런 것처럼 뽕긋하게 솟아오거나 만져지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양의 일종인데,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양성종양이 있고 악성종양이 있어요. 양성종양은 다른 데로 퍼지거나 전이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고, 악성종양은 어떻게 하죠?
악성종양은 수술을 해야 되죠. 전이 되면은 뭐 폐라든지 간에 전이 되면 사망하잖아요. 사람 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보는 검사법이 뭐가 있을까요? CT를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하는 검사가 바로 이 미세침 흡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결절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안에다 침을 꽂습니다. 꽂아서 빨아들여요. 내용물을 빨아들여서 이 안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세침 흡인 검사라고 하고 보통 병원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FNA라고 불러요. Fine Needle Aspiration이라고 그래서 Fine Needle이라 그러면 fine이 되게 이렇게 얇다는 거예요. Fine, I'm fine 하면 이제 좋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뜻도 있고 얇다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얇은 니들을 갖다가 어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걸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바늘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빨아들여서 하는 검사가 바로 미세침 흡인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냐면은 처음에 바늘을 딱 찔러요. 그쵸? 이 상태에서 찔른 다음에 그냥 빨아들이면은 안 빨려요, 잘. 그래서 찌르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있으면은 요거를 적당히 음압을 겁니다. 쭉 뒤로 밀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빨려 들어오잖아요. 요걸 몇 번 반복을 해요. 다시 원위치로 돌렸다가 다시 빨아들였다가 원위치로 돌렸다가 빨아들였다가 원위치로 돌렸다가 그러면은 이 바늘 안에 지금 미세침 안에 그 세포가 들어가요. 그 세포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상태에서 빼고 아니면 꽂힌 상태에서 피부에 꽂힌 상태에서 뒤에 있는 실린지를 빼줍니다. 뒤에 있는 실린지라는 게 주사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바늘을 빼줘요. 그 다음에 이 바늘에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다시 주사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딱 뿌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미세침 흡인 검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사실 좀 봐야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소독을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상모를 하는 게 좋아요. 털을 깎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늘을 갖다가 찌르죠. 찌르고 뒤로 당기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번 뒤로 당겼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고 이 상태에서 바늘이랑 실린지랑 분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공기를 다시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바늘 안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바늘 안에 위치해 있는 거를 갖다가 공기를 갖다 밀어주는 겁니다. 이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미세침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미세한 침이니까 이 안으로 조직 세포가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바늘 안에만 머무른 상태에서 공기를 갖다가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뺀 다음에 다시 공기만 넣고 밀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칙 하고 나와요. 자, 안 보이죠?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적은 액체가 지금 나왔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보이죠? 약간 액체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칙 하고 나와요. 그래서 공기, 거의 이거는 뭐 공기반 소리반이라도 하듯이 거의 공기가 대부분이고 요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걸 갖다가 염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미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염색하는 과정은 안 나오는데 염색은 그럼 뭘로 할까요? 염색은 딥퀵으로 하겠죠. 다 딥퀵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미세침 흡인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검사 전에 결절 부위 및 종괴 부위의 털을 상모한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감염도 적고 하기도 쉽고 지금 거기는 털 있는 상태에서 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상모하는 게 좋습니다. 주사 바늘의 사이즈는 관계없으나 가급적 얇은 주사 바늘을 사용한다. 자, 이게 미세침이지만 너무 얇은 바늘을 사용하면 조직이 안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1cc 주사기에 붙는 뭐 조그만 게이지 있죠? 그런 걸로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21에서 한 23게이지 정도 되는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냥 가급적 얇은 거, 바늘 사이즈 크게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21 아니면 23 정도의 게이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슬라이드는 여러 장 만드는 것이 좋다. 자, 어떤 검사를 하든지 슬라이드는 여러 장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자, 그 다음 염색법은 딥킵 염색으로 염색한다. 자, 맞습니다. 딥킵으로 하게 되고, 병변에 주사기를 넣고 음압을 형성하기 위해 바늘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놓고를 반복한다. 아까는 2번밖에 안 했지만 사실은 종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막 찔러가면서 여러 번 놓고 반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는 얘기고요. 자, 이 FNA 검사는 제가 왜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은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하는 거를 꽤 자주 볼 거예요. 꽤 자주 보고 이걸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염색해서 이거는 보통 수의사들이 현미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임상병리학 중에서 이런 걸 우리가 사이톨로지, 세포학이라 그러는데 현미경을 갖다가 세포학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세포학이라는 학문으로 이게 막 암이다 아니다 이거를 구분해내는 게 일반적인 수의사들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수의사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사가 그냥 한번 대충 보고 판단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실에 맡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보는 실험실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떠한 이제 암이 종류가 보통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이라고 하면은 생기는 어떤 조직에 따라서 이제 암의 종류가 좀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특성의 암이다 이런 식으로 그 결과 나오게 됩니다. 이건 100% 이제 신뢰하는 결과는 아니고 나중에 확진을 한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FNA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효모 감염 중 하나이며 정상적으로 귀에 살고 있지만 균형이 깨지면서 귀에서 급속도로 증식하게 된다. 눈사람 모양으로 생긴 이 효모의 이름은, 자, 효모라는 거는 원래 그 증식을 할 때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발화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은 조그만 게 하나 더 생겨요. 눈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발화법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효모는 보통 눈사람으로 생긴 경우가 많고, 이거는 말라세치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물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귀라든지 피부에서 말라세치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에서 막 맥주가 발효된 냄새 같은 게 나고 막 귀가 막 갈색 귀지가 나오고 막 가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 피부 같은 경우는 뭐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막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찰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보이면은 요거는 말라세치아고, 말라세치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온 것처럼 정상적으로 귀에 살고 있지만 균형이 깨지면서 급속도로 증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1개, 2개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1000배에서 본 건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거는 말라세치아가 균형이 깨져서 엄청나게 감염이 된 겁니다. 말라세치아성 웨이엄이라고 불러요. 눈사람 모양으로 생긴 이 효모를 갖다가 말라세치아라 부르고, 강아지에서 걸리면은 막 이런 식으로 귀가 막 이렇게 되고 발톱도 까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톱이, 강아지 발톱이 이렇게 하얀 발톱도 있고 까만 발톱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얀 발톱인데 특히 이 안쪽부터 발톱이 갈색으로 되면서 피부가 막 두꺼워지기도 하고 뻘개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그 다음 피부가 막 갈색으로 갈변되고, 귀도 갈변되고, 이게 많이 생기는 게 귀가 제일 많이 생기고 사지 말단이 많이 생기고 겨드랑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는 말라세치아성 피부염. 자, 다음 중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어서 동물보건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피부병의 원인균으로 묶인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몇몇 질병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서 전파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아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피부 사상균이 있었죠. 그죠? 피부 사상균에 감염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피부 사상균에 감염되면 원형으로 탈모 생긴다 그랬죠. 동물 같은 경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죠. 링웜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생긴 병변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피부병 원인균은 일단은 당연히 피부 사상균이 되겠고, 반드시 만지고 나서 손 씻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막 탈모가 되네, 약간 탈모가 되고 거기 아까 보였듯이 뭐 빨간색으로 그 원형 탈모 생긴 부위가 있고, 그 다음 뭐 각질 같은 거 생기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런 애들은 만지거나 이럴 때 주의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아까 옴 있다 그랬죠. 옴, 소위 우리가 개선충으로 얘기하는 옴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옴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조그만 찐득이에요. 찐득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조그만 찐득인데 이게 붙으면은 엄청나게 가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에게서 막 털이 빠질 정도로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건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피부병으로 묶인 것은 개선충이랑 옴이고, 말라세치아는 사람에게서 감염되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벼룩은 어떨까요? 사람도 벼룩 있잖아요. 벼룩은 되게 특이해요. 벼룩은 종을 많이 따져요. 사람에게도 벼룩이 있고 동물에게도 벼룩이 있지만, 동물에 있는 벼룩이 사람으로는 잘 안 오고, 사람에 있는 벼룩이 동물로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벼룩은 종별 특이성이 굉장히 이제 강한 편이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는 귀에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뭐 일반적으로 귀의 안쪽에서 이제 뇌염 같은 걸 이제 일으키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사람에게 감염되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진 않아도 돼요. 이 자체가 병원균은 아니니까. 대장균은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람이 이제 변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대장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거는 장내세균이기 때문에 피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장상충은 사람에게서 감염이 되지 않죠. 정답은 2번. 가장 주의해야 되는 피부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이런 몇몇 균들이 실제로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는 있어요. 전파가 될 수는 있는데,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치면은 한 요 2개 정도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피부나 귀 쪽 질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혈액화학 분석기로 분석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혈액화학 분석기가 뭐죠? 자, 혈액검사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혈을 뽑아가지고, 그치,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라색 튜브에 넣는다 그랬죠. 보라색 튜브는 EDTA라는 항원고제가 들어있다 그랬고, 그걸 가지고 검사하는 게 뭐라 그랬죠? CBC라 그랬어요. CBC. 그래서 맨드레이,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맨드레이란다. 민드레이라는 이 중국 건가 그래요. 요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게 그 CBC 검사기예요. CBC 검사기고, 첫 번째로 CBC 검사하고, 그 다음에 혈소판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응고가 돼서 제대로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미경 밑에서 직접 관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2개 갖다가 요렇게 가면서 혈액 스미어 만든다 그랬죠. 그거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구 검사, CBC 기계를 이용하거나 스미어 방법을 이용해 갖고 혈액 도마를 이용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혈구 검사를 하게 되고, 자, 두 번째 검사는 혈액 화학 검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케미스트리라고 불러요. 혈액 화학 검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블러드 케미스트리라고도 부릅니다. 병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케미스트리 검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블러드 케미스트리, 검사하는 기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건 조금 구형인 것 같고, 요새는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이덱스라든지, 이게 삼성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게 혈액화학 분석기예요. 자, 그럼 혈구 분석기랑 혈액화학 분석기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일단은 혈구 분석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가 있으면은 피를 갖다 원심 분리하면 밑에는 세포, 빨간 세포랑 이런 애들이 적혈구가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 다음 중간에는 백혈구랑 혈소판이 가라앉고 맨 위에 층에 혈장이 뜬다 그랬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체랑 액체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CBC라든지 혈구 분석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그런 세포를 검사하는 거예요. 적혈구가 몇 개인지, 적혈구의 용적, 크기, 사이즈는 얼마인지, 자 백혈구가 몇 개인지, 자 그리고 백혈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5종류 있다 그랬죠. 생긴 거 기억나세요? 림프구는 꽉 차고, 그 다음에 호중구는 안에 순대주머니 같은 애들이 들어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호상구는 과립, 톡톡 터지는 과립이 들어있다 그랬죠. 백혈구가 5종류가 있는데 이 혈구 분석기에 넣으면 백혈구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는 몇 개인지, 림프구는 몇 개인지 이거 딱딱딱딱 계산해서 나옵니다. 혈소판은 몇 개인지 딱딱딱딱 계산이 해서 나오고, 다만 그때 말씀드렸듯이 혈소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로도 본다 그랬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검사를 해요. 그죠? 자, 그렇게 일단은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검사하는 게 그러니까 CBC 검사, 그 다음에 다른 검사인 혈액화학 검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케미스트리는 뭘 검사하냐면 액체 부분, 혈장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는 다양한 화학적인 요소들을 검사해요. 뭐 간에서 나오는 효소도 있고 신장에서 나오는 효소도 있고, 그 다음에 피 안에는 당 성분이 있잖아요. 혈당이 얼마인지 같은 것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단백질 같은 거 있는지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적혈구, 이런 식으로 혈액에 있는 세포랑 직접적인 검사를 하는 게 바로 CBC 검사, 혈구 검사, 뭐 전혈 검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액체 안에 있는 다양한 화학적인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바로 혈액화학 검사, 케미스트리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화학 분석기로 분석하는 항목은 포도당,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ALT, AST 같은 뭐 다양한 간효소, 간효소가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BUN, 크레아틴 뭐 이런 그 신장의 어떤 질환이랑 관련된 효소, 이런 것들 전부 다 혈액화학 분석기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없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혈장, 혈청, 전혈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혈장이랑 혈청이랑 전혈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첫 번째로 우리가 튜브별로 얘기했죠. 보라색 튜브에는 혈구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전혈이 들어가고 EDTA로 코팅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EDTA는 항응고제 일종이고, 자, 초록색 튜브에는 혈장이 들어가죠. 혈장 같은 경우는 헤파린으로 보통 헤파린이란 항응고제가 들어가고, 그러면 항응고제가 들어있으니까 피가 굳지는 않아요. 이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은 빨간 부분은 아래로 가라앉고 투명한 부분만 위로 올라오죠. 그 투명한 부분에 있는 거를 빼다 쓰는 것이 혈장. 자, 혈청은 피를 일부러 굳게 하는 거라 그랬죠. SST 튜브에 넣어서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를 일부러 굳게 하고 그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은 굳은 부분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 젤 부분이 중간에 있고 맨 위에 약간 노르스름하고 투명한 부분이 남는다 그랬죠. 그 부분이 혈청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혈장이랑 혈청의 차이점은 뭘까요? 혈청은 피를 굳게 하기 때문에 항응고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혈장은 항응고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혈장은 초록색 튜브이고 항응고제가 첨가되지 않은 게 아니고 첨가가 돼 있습니다. 틀렸고, 반대로 혈청은 항응고제가 첨가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1, 2번은 서로 반대이고, 전혈은 전체 혈액을 갖다가 보라색 튜브에 모아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대한 혈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항응고제가 첨가됐는데 이 항응고제가 뭐라 그랬죠? 보통 EDTA라 그랬죠? 항응고제가 첨가된 검체용기에 채취하며, 보통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원심 분리를 그냥 하지 않고 전체 혈액을 갖다가 액체를 갖다가 직접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혈의 항응고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EDTA이며, 튜브는 뭐라 그랬죠? 초록색이 아니고 보라색.
혈장은 10에서 30분 정도 정치하여 피가 굳도록 내버려둔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채취한다. 이건 뭐죠? 혈장이 아니고 혈청. 맞는 것은 3번이죠. 자, 그 혈구 검사할 때 어떤 식으로 검사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튀어나온 거 안에다가 이 보라색 튜브인데를 살짝 갖다가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쏙 하고 빨아들여요. 그냥 물을 알아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한번 볼까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만 나와있고 테스트하는 방법만 안 나와있네. 이거는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 튜브에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라색 튜브를 써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물 갖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피가 아니라. 잠시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그 조그맣게 물을 빨아들인 빨대 같은 데가 있어요. 빨대 같은 데 넣고 그 다음 물을 이제 넣고 튜브를 갖다가 이제 이 빨대가 잠길 정도로 넣은 다음에 그냥 버튼이 보통 얘도 이제 똑같은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뒤를 지금 이 손가락으로 뒤를 딱 누르잖아요. 이게 제가 쓰던 모델이 아니라서 이 모델인데 여기 있을까요? 아이. 어쨌든 저 튜브 안에 잠길 듯이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그냥 알아서 쭉 빨아들이고 그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튜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체혈 및 체혈 후 튜브 내로 주사기를 옮길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체혈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주사기를 갖다가 체혈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액체를 갖다가 옮길 때 바늘이 있다는 걸 항상 유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늘은 생각보다 되게 가늘고 혈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안에 있는 세포 같은 것들이 바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깨지거나 용혈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혈구가 용혈되면은 병적으로 적혈구가 용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바늘 때문에 그렇게 용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바늘 때문에 용혈됐는데, 즉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얘가 적혈구가 용혈되는 무슨 질병에 걸렸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진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에서 튜브로 옮길 때는 바늘을 제거한다. 물론 이제 바늘이 크면은, 두께가 크면 상관없지만 보통 체혈을 할 때 큰 두께의 바늘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제거하고 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튜브의 벽을 따라 서서히 주입하는 게 좋다. 자, 바늘이 있는 상태에서 찍 누르게 되면은 바늘 구멍은 작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물이 안쪽으로 쫙 나오게 되면은 나오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리고 세게 나오면서 이게 벽에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벽을 따라서 천천히 조금씩 흘려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쫙 뿌리듯이, 물총 뿌리듯이 쫙 뿌리게 되면은 벽에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혈구가 깨지지 않도록 튜브를 세게 흔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혈하기 전에 알코올 등으로 체혈 부위를 소독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알코올로 깨끗하게 하고 무균적으로 하는 게 좋고, 가급적 얇은 주사 바늘을 사용한다. 자, 이게 틀린 말이에요. 얇은 바늘로 하면은 당연히 뽑을 때 쉬워요. 바늘이 얇을수록 통증이 작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훨씬 덜 아파하겠죠. 하지만 너무 얇은 바늘로 사용하게 되면은 혈구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아지의 크기에 맞게 해야 돼요. 강아지가 되게 덩치가 크면은 살짝 두꺼운 바늘을 사용을 하게 되고, 강아지가 작으면은 좀 얇은 바늘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강아지 체중에 따라서 바늘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가급적 얇은 걸 사용한다, 두꺼운 걸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임상병리 이제 쭉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제 생각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그때 하다가 말았던 외과 시간에 하다 말았던 외과랑 방사선 쪽의 문제를 풀어봐도 좋고, 아니면은 좀 내과 문제를 조금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문제를 지금 푸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임상병리를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길게 해줬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검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흔하게 합니다. 굉장히 흔하게 하고 특히 이제 보조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큰 동물병원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좀 세부적인 걸 알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그냥 제가 몇 가지 검사에 대해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구글에서 검색해드리면서 그렇게 보여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소변검사 배웠죠. 그쵸? 소변검사는 세 종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맨 위로 올라서 보면은, 자, 뭐 검사실 관리라든지 시약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동물병원 실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검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자, 뭐 혈액 검사에 있어서는 뭐 전열 검사, 생화학 검사, 방금 했듯이 전열 검사가 CBC 혈구 검사라고 이제 불리게 되고, 전열 검사라고는 보통 잘 안 부르는데, 전열 검사, 혈구 검사, 보통 혈구 검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혈액 생화학 검사, 혈액 화학 검사, 뭐 케미스트리 어떤 식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뭐 당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검사하는 방법. 전열 검사, 이 CBC 방법은 기계라든지 스미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검사하게 되고, 자, 그 과정에서 제가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혈소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백혈구 종류가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말씀을 드렸죠. 소변의 물리학적인 그 다음에 이제 전열 검사를 할 때, 혈액 생화학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튜브 분리, 그쵸? 어떤 색에 어떤 튜브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혈장, 혈청, 전혈 뽑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항응고제 여부 같은 것들 설명드렸고, 소변의 물리적인 특성, 요 샘플 채취, 요 비중 검사, 요 화학 검사, 요 침사 검사 말씀을 드렸고, 자, 검사는 기본적으로 비중 검사, 화학 검사가 요 스틱 검사예요. 침사 검사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샘플 채취를 할 때도 초음파를 보면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 배뇨를 하면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초음파를 하는 방법은 배양할 때 굉장히 적합하다 그랬죠.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배뇨는 소변을 얻기는 굉장히 쉽지만 세균 배양이라든지 세균 관찰을 할 때는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분변 도말 검사, 분변 부유 검사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분변을 갖다가 현미경 위에서 슬라이드 위에서 스미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벼가지고 현미경에서 보는 직접 직접 도말 검사도 있고, 부유 검사는 뭐라 그랬죠? 요렇게 동그랗게 띄운 다음에 안에 포화 생리 식염수를 넣어서 동그랗게 띄운 다음에 슬라이드를 위에다 둬서 정치시키면은 그 위로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붙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침전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잘 다루진 않았지만 원심 분리를 해서 그 상층액으로만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분변 부유 검사라든지 도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세균도 볼 수 있지만 제일 흔하게 보는 게 기생충 알이라 그랬고, 그 과정에서 지아디아라든지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것들 좀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파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검사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세균,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균이라든지 기생충 같이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것들이 검사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검사, 피부 배양 검사 오늘 했죠. 자, 그래서 피부 배양 검사 쪽을 별로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양 검사 했네. 아까 그 DTM 배지 하면서. 피부 검사는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피부 소파법도 있고, 뭐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압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배양하는 검사는 뭐 DTM 배지 같은 거, 그쵸? 아까 말씀드린 털이 뽑히는 피부 사상균은 뭐 DTM 배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우드램프 갖다 보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말라세치아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 자, 진단키트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염 같은 거 걸렸을 때 파보, 코로나 이런 것들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키트 검사 중에 또 하나가 심장항충을 많이 검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항충 키트 검사하는 거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 통해서 보여드렸죠. 한 방울 떨어뜨리고 넘어가면 딸깍 눌러서 검사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